말 나온 김에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오전에 중앙지법 출석을 했죠.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입을 했고 저도 뭐 법원 취재 가면 자주 가는 곳인데 중앙지법 그 서문 앞에 들어가는 길이 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카메라 기자들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고 취재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답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뻔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뻔뻔하다를 떠나 저는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오늘 즐거우면 그만이다. 내일 감옥을 가든 뭐 사형 선고를 받든 뭐 이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직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사람 정말 초연하네. 단순하네. 두려움이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단면만 보는 거죠. 남자다 뭐 이런 추종하는 한 단면만 보는 거죠. 그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저 뮌헨에서 그 뭡니까 호프집에서 폭동 일으키고 감옥 갈 때 느낌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야, 이제 히틀러까지 나오네요. 네. 수염 기르면 비슷할 걸요. 고수염을 기르기가 쉽지가 않던데. 네. 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은 뭐 재판 때문에 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는 보면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14일에 검찰이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대면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얘기를 했다 그랬고 명확한 답이 김건희 측으로부터 없었는데 뭐 건강이 좋지 않다. 입원을 거부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출석이 불투명하다라는 게 김건희 측의 입장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14일에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안 나오면 뭐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이 조사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뭐 건재법사 관련된 뭐 목걸이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대선 국면에서 일단은 그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5월 14일에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강제 수사로 돌입할 것인가 이제 그게 더 관심사인데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뭐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짧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그 5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겪고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됐습니다. 이게 마치 그 주말 사이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뭔가 핍박받는 느낌. 소위 말하는 그 당의 기득권인 쌍권부터 시작해서 당 지도부로부터 핍박받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뭐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들도 좀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각성의 목소리가 오늘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 사람은 원래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사람이고 극우적인 행태 그리고 과거부터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 이런 모습들 계속 좀 더 알리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라는 후보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노동운동의 뭐 레전드다 이런 얘기들도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내란 사태 당시에 국무위원이었고 그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그 뭐 국무위원들 사과하라 그랬을 때 혼자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선호의 강도의 문제로서 극우적이거나 극자적인 난동 세력들이 오히려 주목받는 언론 풍토라든가 사회적 갈등 상황이 되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 사실 저는 뭐 그 당시에 김윤수 후보가 특별히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 대단한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는 국무회의 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후일담으로 포장이 되니까 뭐 꽃꽃 문수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뻔뻔 문수죠. 저는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 위임받아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요감에 일어서서 아주 겸허한 자세로 사과하고 대답 잘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혹시나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되더라도 특히 정부 장관들이라든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당이 다르더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덤비고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단죄하는 국회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그 김문수 후보가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아까 윤석열 얘기를 하다 잠시 끊어졌는데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외예요. 왜 이럴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논평하지 말까요, 이 부분? 정말 저는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면 마치 본인이 뭐 독립운동하다 끌려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예. 그리고 본인 때문에 촉발된 위기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뭐 국가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협한 사람은 윤석열 씨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위협했고 본인 때문에 지금 이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대선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죄도 반성도 일말의 어떤 성찰도 전혀 없이 그냥 민주당 욕만 또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본인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냅니까? 남은 재판이나 잘 받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죄의 메시지를 100번 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것도 이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낸다라는 거는 아직도 내가 건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아직도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직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심각한 관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본인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만나는 그 어디 뭐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나 관저에서 나왔을 때나 지지자들이 막 울고 뭐 안아주고 포옹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도 건재하고 나는 아직도 힘이 세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를 하면 판이 흔들릴 것이다. 약간 그런 좀 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잠시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는 하지 말까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냥 타노스 세계관이에요. 타노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신문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이런 분석에. 뭐 유튜브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걸 분석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좀 어찌 보면 제가 두 가지라고 봐요. 네. 극우 유튜버들의 이 코인팔이와 그다음에 윤석열의 메시아 놀이가 이제 결합된 거죠. 이게 코인이 잘 들어오는 거야. 윤석열 이야기, 윤석열을 메시아처럼 추앙해주면.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들이 자기 이야기 해주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 원래 없었던 신념도 가져야 되겠고, 나 히틀러가 될 수 있겠구나. 원래 없었던 신념을?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출세하는 거 외에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뭐 신의 한수, 그 뭐 신혜석 씨인가요? 그 광장의 세력과 국민의힘이 합당 수준으로 합쳐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영상이 지금 돌던데, 그 소위 말하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뭐 자유통일당 창당할 때부터 있었던 인물이고 정광훈 씨하고의 그 인연이라든지 관계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 광장 세력, 이 세력과 김문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결합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뭐 이루어질까요? 100% 한다고 봅니다. 100%. 김문수가 자유통일당 그 후보가 있는데 자유통일당하고 연대하면 되죠. 황교안하고도 연대하면. 김문수는 아마 이준석까지 포함한 초광역 텐트를 치겠다고 할 겁니다. 본인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할 것 그 같아요.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 이유가 뭔가면요. 지금 실제로 김문수는 다시 친윤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세력이 없으니까. 권성동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박대출을 다시 사무총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 최대의 경쟁자야.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비주류로서. 그럼 자기는 주류가 돼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한테 계속 업혀갈 수는 없으니까 친정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면 외부에서 수혈을 해야 돼요. 어허. 그게 저는 정광훈 세력이라든가 또는 황교안 세력 이런 세력들과 같이 합쳐야 되겠다. 결국 더 극단적인 세력들. 그렇죠. 예. 이준석과 단일화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되는 쪽부터 먼저 단일화하자. 이런 색으로 해서 저는 정광훈 세력들을 받아 안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분을 챙겨주는 그런 일들을 대선 과정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김용태 의원, 초선이죠. 그리고 90년대생이다. 뭐 30대 의원이다. 뭐 이런 걸 언론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기사를 썼던데 이건 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 그
그 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좀 반대했던 이유가 그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전대행이 그거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문성, 뭐 경제 전문가, 뭐 호남 출신, 막 이런 예.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실패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런 극우적 색채를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선대위가 가만히 그렇게는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노력은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김 후보의 성향 자체가 워낙 꼿꼿하시고 그 심지가 굳으신 분이어서 예. 그런 본인의 이제 성향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될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관훈 토론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우리가 중도라는 뭐 틀에 갇히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정광훈 그런 광장 세력을 의병이라고도 칭하기도 예, 하고 그렇게 해서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그 당의 그런 움직임이 약간 좀 엇박자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어쨌든 이분은 탄핵에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예. 좀 이제 약간 개혁적인 성향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비대위에서도 이번에도 혼자서 이제 그 후보 교체 반대 예. 입장도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미지 세탁 같은 것들을 하려고 당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선거 국면에서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당무 우선권은 후보가 어쨌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실무는 아니에요, 해야 말하자면. 되고. 근데 뭐 일단 얼굴 마담은 필요한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 본인이 저는 비대위원장 겸직해도 되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뻑하면 청년 정치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당의 제일 젊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년 정치에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마담처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그 가락시장에서부터 계속 옆에 있더라고요. 네네.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얼굴로 내세운 거죠. 근데 뭐 지금. 크게 하는 게 없어요.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당에 만약에 가장 젊은 사람이 20대였다면 그 사람을 안 쳤을 거라고. 아, 이게 뭐, 그러니까 뭐야? 가장 젊은 사람을 이제 앉혀서 뭔가 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인이 하기 힘든 일을 떠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네, 예.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아마 기대하는 역할은 이제 본인이 못하는 일들, 본인이 하기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뭐 계엄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사과 이런 거 이제 시키지 않겠어요? 결국에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원하는 그 특히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지금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연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김문수 후보는 계엄 이후에도 국회에 나와서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계엄을 옹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정광훈 목사와 연을 끊거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정하거나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못하는데 대신하라고 시키는 거죠. 비대위원장이라도 그런 걸 하면 뭔가 희석될 것이다라고 뭐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본체가 그러니까 지금 본체로 치르는 선거잖아요. 김문수 그럼요. 후보로 치르는 예. 선거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들만 해도 지금 뭐 장난 아니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그걸 제가 여기 원고에 있는데 읽어드리기 뭐 해가지고 안 되고 네, 있어요. 저는 이걸 네.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본체가 있는데, 뭐 젊은 이 정치인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희석될 리가 만무하고,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뭐 계엄과 탄핵에 취해왔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옹호해 왔던 거잖아요. 예. 그게 있는 한 이거는 뭐 누굴 내세워도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념적인 어떤 이런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제치하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이 말은 그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죠. 사실 저는 뭐 극우도 이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뉴라이트적 역사관은 이게 매국적 역사관이에요. 이거는 네. 정치라든가 사회 공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정신 우리-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법 정신이라든지 사실은 뭐 그 헌법 토대 위에서 자기들이 무슨 자리든 뭐든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찌됐건 얼마 전까지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비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김문수 망언집이라는 걸 만들었던데 네,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박진영 비평가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아니 뭐 김문수 이야기는 뭐 파헤치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꼭 망언집이라고 해서 백화점식의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요 지금 선거 프레임은
김문수가 갑자기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 깨줘야 돼요. 아하. 그럼 뭐냐? 윤석열 잔당이다. 아하. 윤석열 내란의 옹호자고 윤석열 정부에서 끝까지 반성하지 하고 국민이 사과를 하고 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은 내란의 옹호자다.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씌워야 되는데 망언 프레임으로 가면은 이게 말과 관련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략적으로 크게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각각이 이제 첫 번째 선거운동 일정을 보면 일종의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념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대통령. 그래서 그걸 본인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외의 후보들도 각자 나름의 입장을 내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혜정 의원은 그 첫 일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각 후보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뭐 첫 행보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내란 종식, 그리고 또 그 이 침체되어 있는 산업, 그러니까 첨단 산업으로 좀 미래로 나아가자, 경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각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춘 뭐 민생, 아니면 또 그 이준석 후보는 이제 경제 부흥해서 약간 여수산단 단지, 전남 여수산단을 갔죠. 예.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자신들이 뭘 내세우는지를 강력하게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좀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일지가 이제 관심사가 될 테고, 지금 그 사실 관심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 반명 빅텐트가 성사될 것인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이제 지금은 이제 첫 행보니까 그 좀 정책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가겠지만, 선거가 진행될수록 이제 좀 구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제 뭐 이준석 후보가 뭐 그러면 단일화 텐트에 들어올 것인가, 뭐 근데 거의 가능성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어서, 하여튼 그런 이제 좀 구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빅텐트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텐트를 치면 이 텐트가 유효합니까? 텐트가 없죠. 근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윤석열 묻은 사람과 윤석열 묻지 않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은 당이 쪼개져야 된다고 봐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윤석열이 내란 아닙니까? 내란이 과거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 역적이에요. 역적. 예. 역적의 무리들과 그걸 진압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같은 파당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쪼개져야지만이 보수도 제대로 재정립이 되고 국가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성민 의원은 뭐 당적이 있는 분이니까 민주당 이야기는 안 시키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행보, 혹은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행보, 첫 행보였으니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일단은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을 가긴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굉장히 졸속으로 이 대선을 치르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네, 지금 보면 세 개가 없다 그래요. 일단 후보 이름이 없는 피켓이 있다라고 예. 하고요. 그리고 후보의 어떤 그 이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현수막과 유세차가 실종된 상태로 이 1일 첫 번째 날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상태로 이 대선을 첫날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얼마나 졸속이고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경제가 어렵죠,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근원적인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 3년 동안 그럼 잘하지 그랬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데는 뭐가 있냐?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이제 와서 그 폭탄 맞은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원흉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김문수 후보의 그 행보는 일단 당 내부터 수습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차별점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앞으로의 메시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홍준표
전 뭐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를 좀 띄워주고 출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자 구도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재명 대 이준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과연 이 보수의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죠. 제가 감히 예언하자면 3자 구도로 쭉 가면 이준석 후보는 5% 미만으로 득표할 겁니다. 양자의 이 흡입력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자릿수를 기대하고 혹은 그 보전받을 수 있는 15%까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후보 일정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은 프레임을 짜든가 저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든가 이게 필요해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은 이른바 피세혁명, 광화문에 일어나서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이준석은 청년 일자리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마이크로 타겟팅이에요. 근데 시장 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표가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우리 여론조사하면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생경제라고 하거든요. 경제라고 얘기만 민생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민생경제라고 이야기하고 거시경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표가 안 돼요. 왜? 물과 공기처럼 당연한 거거든. 아하. 예,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건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구체적인 표가 안 돼요. 그 아까 박성민 의원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민주당 선대위 이제 상황실에 김성애 의원이 부실장이더라고요. 네. 그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느냐를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첫 일정을 하는데 뭐 기호도 이름도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제보받기로는 지금 현수막이 안 보이고 선거 유세차가 안 보인다. 이렇게 준비 안 돼 있는 정당이 대선을 치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원래 한덕수로 준비했겠죠. 예, 이런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방송할 때 무슨 상자가 그 선거 운동 복으로 보이는 상자가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가는 것들을 오후에 보셨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퍼에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없어도 확실히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저희가 선거운동 이야기보다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뭐 뉴스다이브 진행되는 내내 비슷한 일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의 주요 포인트들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는 저희가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선거철 되면 워낙에 다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세 분 최정욱 논설위원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비평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